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칭찬하던 완벽한 남편 크리스 와츠.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차갑게 살해했는지, 아내의 죽음 후 웃음이 더 많아진 그의 기묘한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콜로라도주 프레더릭시에서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 와츠 33세와 그의 아내 쉐넌 와츠 34세, 그리고 두 딸 벨라 4세와 셀레스트 3세는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와츠 가족을 항상 미소 짓는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쉐넌은 임신 15주로 세 번째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부부가 함께 보낸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누구도 이 가족의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8월 13일 새벽, 크리스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아내 쉐넌이 연락이 닿지 않자 크리스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실종 발표 후 크리스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웃들 앞에서 미소를 짓고 심지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내가 실종되었는데 웃고 있는 남편의 행동을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크리스와의 면담에서 그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옆집 CCTV에는 실종 당일 새벽 그가 무언가를 트럭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크리스는 결국 충격적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 쉐넌을 목 졸라 살해한 후 두 딸들도 차례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시신들을 석유 채굴 현장으로 옮겨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불륜 때문에 가족을 없애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인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 와츠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그의 웃음이 일종의 방어 기제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과도하게 미소를 짓는 것으로 심리적 압박을 줄이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후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2019년 11월 크리스 와츠는 아내 쉐넌에 대한 1급 살인죄, 두 딸에 대한 1급 살인죄, 태아 살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넷플릭스에서 아메리칸 머더, 이웃집 살인 사건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가족이라는 탈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와츠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크리스 와츠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 와츠 사건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몬드밭 살인사건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아몬드밭 살인사건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아몬드의 고향입니다.
넓게 펼쳐진 아몬드 농장은 캘리포니아의 풍경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서 한 아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견.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아몬드 밭에서 일하던 농장 노동자들이 불길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몬드 나무 사이에 이상하게 놓여 있는 물건, 그리고 곧이어 확인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수사 시작.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왔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방꾼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범인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증거 수집, 주변 인물 조사가 모두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CCTV 분석. 수사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는 사건의 중구한 단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수상한 차량, 행동이 수상한 인물들, 모든 것이 범인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추격전. 수사는 점점 더 심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용의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집요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통신 기록 조사, 금융거래 추적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는 지역사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보낸 누군가의 생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몬드 밭에서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진전. 수사는 여러 번의 방향 전환을 겪었습니다. 초기 용의자가 풀려나기도 했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범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 체포.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마침내 범인을 특정하고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기, 수법,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전말이 발색되었습니다. 마무리. 아름다운 아몬드 꽃이 만발하는 봄이 와도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평온한 시절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도 얼마나 잔인한 비극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클로징.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몬드밭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그곳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아몬드밭 살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던 김민수 씨. 당시 35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는 아내 박수진 씨에게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김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야근이나 회식 때문일 거라 생각했던 가족들은 밤이 깊어져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확인해 보니 김민수 씨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밝혀졌습니다.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CTV 분석, 휴대폰 기지국 추적, 주변 인물 조사까지 모든 가능한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목격된 지하철역 CCTV 이후로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8살, 5살이었던 두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고 아내 박수진 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수소문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도 참여하며 20년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아내는 홀로 가정을 지켜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했지만 박수진 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오후 6시경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20년 전 사라진 김민수 씨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외모는 실종 당시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충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김민수 씨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2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민수 씨는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의 진전 상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씨의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 박수진 씨가 보여준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3월 15일이면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그 날을 기억하며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 남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들 또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아버지의 실종 사건과 유사한 의학적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작은아들은 심리학을 전공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을 도와주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팀 또한 20년 동안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실종 기념일마다 재수사를 시도했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기존의 증거물들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CCTV 영상을 더 선명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DNA 기술의 발전으로 작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뿌린 흔적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만 수사팀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하철역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경로를 재구성했습니다. 주변 상점들, 택시기사들, 버스 운전기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실종 사건들과 달리 아무런 단서도 없이 사라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납치나 가출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정신적 충격에 의한 기억상실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김민수 씨가 병원에서 받고 있는 검진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신체적 조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30대 후반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화 과정이 정지된 듯한 이 현상은 의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의사는 특정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가능성을 주장하고 다른 전문가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을 언급합니다. 김민수 씨 자신은 자신이 사라진 지 며칠밖에 안 되었다고 고집하며 주변의 모든 변화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박수진 씨는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라며 조금씩 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도 처음에는 낯선 아버지에게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족의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의 사건은 단순히 가정의 죄기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가치와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을까요? 휴대폰,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김민수 씨가 사라졌을 때와 지금의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졌던 2003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77세였지만 지금은 83세를 넘었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였지만 지금은 3만 5천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수 씨의 신체적 조건은 그대로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김민수 씨의 경우를 시간지연 현상이라 부르며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여러 건 보고되었지만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신체적 노화가 정지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 가능성입니다. 김민수 씨의 가족력을 조사해보면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장수하셨으며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전자가 시간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김민수 씨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환경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 동굴이나 특정 기후 조건을 가진 장소에서 오랜 시간 보냈다면 신체적 노화가 느려질 수 있다는 설입니다. 셋째,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인체의 수면 상태나 동면 상태와 유사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동물 중에서는 일정 기간 동면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종들이 있으며 인간에게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 모두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민수 씨 본인조차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는 회사에 출근하던 평범한 아침이 있을 뿐 그 이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를 시민성 기억상실증 또는 외상 후 기억상실증의 특별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정신적 충격이나 외상으로 인해 특정 기간의 기억이 선택적으로 삭제되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기억상실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억상실은 점진적이거나 전체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김민수 씨의 경우는 특정 시간대의 기억만 완전히 삭제되는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수 씨는 매일 재활치료와 사회적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변해버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 문화적 변화까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내 박수진 씨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요 라며 남편을 돕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도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사랑과 인내 그리고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희망입니다. 김민수 씨의 앞으로의 삶이 안정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2년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3살 소년 딜런 레드와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이라는 특별한 명절을 어둠으로 물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딜런 레드와인은 엘레인과 마크 레드와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양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혼과 양육권 다툼은 이 가족을 서서히 파괴해갔습니다. 딜런은 이혼 후 주로 어머니 엘레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마크 레드와인을 주기적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2012년 추수감사절. 이 가족에게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딜런은 아버지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콜로라도주 두랑고로 향했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명절 만남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양육권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11월 18일 딜런은 두랑고 라플러타 카운티 공항에서 아버지 마크 레드와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딜런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가 평소처럼 활기차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낙관적인 소년이었고 추수감사절 방문도 평범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딜런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딜런의 어머니 엘레인은 11월 19일 딜런이 예정대로 친구 집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날 밤 딜런은 그 친구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약속 어근이나 통신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은 점차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0일 아침, 엘레인은 경찰에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마크 레드와인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딜런이 아침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딜런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마크는 또한 딜런이 스마트폰을 두고 갔다고 말했지만 딜런의 전화 기록에는 그가 집을 나서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이웃들이 마크의 집 현관 밖 불이 11월 19일 새벽 2시경에 켜져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팀이 마크의 집을 수색하면서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룸 벽에서 딜런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집 전체에서 시신 냄새가 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습니다. 마크의 차량과 옷에서도 유사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 6월, 딜런의 일부 유해가 마크의 집에서 약 8마일 떨어진 ATV 트레일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시신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딜런의 머리 부위 유골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두개골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과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목이 절단된 흔적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17년 7월, 결정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대배심원은 마크 레드와인을 2급 살인 및 아동학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2021년에 열렸고 이때 충격적인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딜런과 그의 형제 코리는 아버지 마크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마크 레드와인이 여성 속옷을 입고 기저귀에서 나온 배설물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딜런은 이 사진들을 발견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가 대면하려고 했으며 이것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딜런이 이 충격적인 사진들에 대해 아버지에게 직접 언급했고 이것이 마크가 아들을 살해한 결정적인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겹쳐 아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마크 레드와인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2급 살인 및 아동학살 혐의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딜런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은 위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너무나 깊습니다. 딜런 레드와인의 비극은 단순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가족의 연대와 감사를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하지만 딜런 레드와인의 마지막 추수감사절은 가정의 어둠이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명절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딜런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슬픈 이야기를 떠올리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딜런 레드와인 케이스는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비록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했지만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딜런은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진실은 비록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법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가정 내의 비밀과 거짓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딜런 레드와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정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며 아이들은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위협에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딜런을 기억하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딜런 레드와인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며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사법계에 큰 충격을 남긴 알렉스 머덕 살인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권력, 특권, 그리고 현대 사법 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머독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수세대 동안 법조계를 지배해온 유명한 머독 가문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부 모두 지역에서 저명한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으며 알렉스 역시 그 명성을 이어받아 지역 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했던 이력과 명성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6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알렉스 머독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내 마거릿 맥컬리프 머독과 아들 폴 머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아들이 자신의 사냥용 산탄총으로 총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현장에 없었으며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증거는 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녹음된 이 영상에는 알렉스의 목소리가 명확히 포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들린 알렉스의 목소리는 그가 주장한 알리바이와 완전히 배치되었습니다. 수사진은 알렉스의 초기 진술과 실제 동선 사이에 여러 불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고 약물 복용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설명은 배심원단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명은 그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스 머독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복합적인 동기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재정적 압박이었습니다. 2019년 알렉스가 타고 있던 보트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과 막대한 보험료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관리하고 있던 가족의 자금에서 단연간에 걸쳐 금전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정적 압박이 가중될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의 약물 중독 문제였습니다. 알렉스는 장기간 오피오이드와 다른 강력한 약물을 남용해왔으며 이는 그의 판단력과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약물 문제는 그의 직업적, 개인적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다른 의심스러운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 가사도우미 글로리아 세터필드가 머독 가운의 집에서 사망한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유가족은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5년에 발생한 스티븐 스미스 변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스미스는 해안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당시 알렉스 머독의 아들 버스터가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으나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스 머독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직접적인 연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머독 가문과 관련된 미해결된 사건들이 점차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알렉스 머독은 마침내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폴의 휴대전화 영상, 재정적 증거, 알렉스의 거짓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있습니다. 반면 알렉스의 변호인 팀은 그의 약물 중독 문제를 강조하며 그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가문의 권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막으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3년 3월 2일 배심원단은 알렉스 머독에게 아내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는 결국 2건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머독 가문의 수많은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사법정지가 실현된 역사적인 문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스 머독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여러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지역사회의 권력구조가 사법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세대 동안 지역을 지배해온 명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간단한 휴대전화 영상 한 편이 복잡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현재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약물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과 가족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알렉스의 약물 문제가 그의 범행을 정당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한 명의 변호사가 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파괴하고 불의를 저지를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남겼습니다. 현재 알렉스 머독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그의 가문은 수많은 민사소송에 시달리며 명세와 재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큰 슬픔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구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알렉스 머독 사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법학생들이 연구하고 사회가 논의할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눈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특권과 권력 앞에서도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